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관련입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됐습니다. 피해자 측의 제보로 풀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분석팀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와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시장이 가지고 있던 세 대 전화 가운데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그동안 풀기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피해자 측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두수 평론가 좀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예. 피해자 측이 제보했다면 그 전 비서 아닙니까? 예, 전 비서가 뭐 예를 들면 수행하고 이러면서 그걸 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예. 서울시는 보면 그 시장실 앞에 비서실장과 여비서 두 명, 그래서 세 명이 근무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수행하는 또 남자 비서는 옆방에 따로 있고요. 예. 방이 이제 투명 유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수행 비서라고 말하면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응접을 하는 비서로서 네. 이제 주 역할, 그러니까 두 분이 여비서가 두 분이 있으니까 이제 주 역할을 했고, 주 역할에서의 이제 역할은 주로 일정 관리가 주 핵심입니다. 일정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오는 손님을 응대하고 또 10분 응대인데 사실 15분, 20분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이제 회의실 뚝뚝 뚫고 들어와서 지금 시간 밖에 또 대기하고 있다. 예. 이런 걸 이제 상기시키고 이런 역할을 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주도적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실제 휴대폰의 업무용 같은 경우에 최소한 비밀번호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서로 상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업무용 전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금 장치가 좀 간단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전부 석 대였다고 합니다. 예. 대개 두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데 석 대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업무용 하나 있고 예. 아이 그냥 자기 이제 개인 폰이 있고.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되기 전부터 썼을 수도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비공식 정치적 활동할 때 주로 연락하는 또 예. 이런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정업 실장 피해자 측의 제보로 풀었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뭐 이제 2차 피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감 있는 진상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엽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소인 측에서 성 관련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당국도 육축에 있는 그 비서실 직원들은 뭐 또 상당 부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인 어떤 수사에 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좀 더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누가 유출했고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또 뭐 그러니까 왜 경찰에만 했다고 하는데 또 검찰까지 갔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짚어볼 대목은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 과연 어디에서 유출됐느냐 하는 건데요.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접촉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3일 1차 회견에서는 경찰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수사팀에 절대 보안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2차 회견에서는 고소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여성범죄정보부장과 먼저 접촉을 했고 연락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나 지금 가능성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김학의 변호사께서는 왜 어제 김재련 변호사가 경찰에 접수하기 전에 검찰과 접촉을 했다는 얘기를 밝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예.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박원순 시장이 이 고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초미의 쟁점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검찰은 여기서 이 유출 당사자에서 그 빠져 제외된 있었죠.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수사하는 주체였죠. 근데 어저께 지금 김재련 변호사 입장은 뭐 제가 어떻게나 추측인데, 그동안 이제 사건 돌아가는 와중에 여러 논란도 있고 또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고 이 유출 문제도 있는데, 분명히 빼놓은 게 하나가 본인도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빼놓은 예. 게 하필이면 수사 주체의 당사자를 지금 제외를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젠가 이게 논란이 될 건 본인이 또 변호사니까 예감을 했겠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라는 당사자를 이미 검사한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담당 부장검사가 본인이 그걸 듣고 주변에 특히 이제 상부에 일체 보고도 하지 않고 과연 묵살했을까라기보다는 뭐 상부에 보고하거나 이걸 이렇게 예견하는 게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본인들이 기자회견한 거라든가 이 문제 삼은 거에 대해서 뒤늦게 알려지면 이 진정성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숨기고 은폐한 기자회견 아니었냐 이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이걸 밝힌 건데, 이제 향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공무상 비밀로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 대상이 돼버렸어요, 검찰도. 예. 그럼 과연 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어떻게 지금 검찰이 담보할 것인지 지금 검찰에 좀 정확하게, 지금 검찰은 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담당 부장검사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건데 예. 이 부분 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서종 변호사, 지금 김재련 변호사나 또 그 관련 단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좀 진실을 잘 밝히는 게 필요할 텐데, 오늘 또 서울 산하기관장 한 분이 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표현에서 살의를 느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저는 그 변호사가 이제 검찰에 그 처음에 상담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이야기한 게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김재련 변호사는 지금 상당히 경찰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저희는 경찰 아니면 청와대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경찰이 상당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경찰을 좀 빼주는, 그래서 검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빨라요. 결국은 이제 경찰에 고소한 게 8일 날 4시 아닙니까? 근데 이 젠더 특보는 그 전에 좀 알은 정황이 나오잖아요. 뭐 분단위까지 하면 이게 경찰 전화하고 일치할지 몰라도 좀 사전에 알은 것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은 그 전날이잖아요. 7일 날. 그래서 이게 검찰을 좀 의심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문제는 저는 검찰이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는 이제 면담을 잡았잖아요. 저희도 변호사하다 보면 검찰의 수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먼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 다음날 일정 잡았는데 왜 본인 일정 때문에 갑자기 약속을 캔슬했잖아요. 아니 부장검사가 박원순 시장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뭐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부장검사 일정이 뭐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 보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총장 대검에 이런 데는 보고 안 했지만 과연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도 부장이 보고 안 했을까?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부장이 자기 말고 내부 보고도 안 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 보고만 가더라도 여러 군데 차장,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저는 눌설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피해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면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관련돼서 뭐 고소 사건도 많이 다루실 텐데 접수를 부장검사 만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중대 사건이니까 예. 아마 이제 보안이 생명이다 이래 보고 중대 아마 사건은 변호사가 부장검사한테 직접 접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보통 이게 그날 수사받는 경우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변호사가 아마 아까처럼 당사자가 박원순 시장이니까 예. 워낙 중요하고 이게 보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화해서 해본 아주 이례적인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경우에. 대체로 고소장 접수는 어디 민원실에 합니까? 그렇죠. 검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검찰이 경찰로 다 지휘를 내려보내지 예. 직수하는 경우도 없죠. 그래요.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서 접수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꼬이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요즘 인터넷에 사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난 이후 곧바로 돌기 시작했는데요. 고소장 문건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피해자 측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자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직후에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일부가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운 거는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고소장 내용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그러면 되었습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고소장이라고 한 것은 뭔가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약에 고소장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건 누군가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예. 있는데 그 고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는 건 진술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김재련 변호사와 지금 피해자가 만나서 서로 간에 이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문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피해 사실에 대해서. 예. 그 문답한 내용을 피해자 측 어머니가 네.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줬다고 하고요. 그 목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목사에게 줬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딸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문제에 좀 대해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그런 주세요. 문제, 뭐 그랬을까요? 그런 개념에 아직 뭐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 것은 예. 아니지만 굳이 전달을 했다고 하는 과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걱정해 주십시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게 목사님 통해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고 그 전달이 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과정밖에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전달이 된 게 고소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유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고소 사실 유출과는 별개로 그 문건 유출은 피해자 측 어머니 쪽에서 맨 처음 시작된 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언론이 지금 연합뉴스가 그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피해자 측 어머니가 외부로 그게 유출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쳐서 인터넷에 그게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예.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피해자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하고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질문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깥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게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성단체나 피해자 측 변호인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게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하고 다른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자신들이 뭔가 작성했다는 거하고 일치됐다고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실을 뭐 밝히기는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그 사실을 얘기하거나 뭔가 누군가가 가짜로 가공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허위 사실로 만들어낸 가공이 무엇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단체 측 주장이 이번에 이제 검찰에 미리 알렸다고 하는 사실도 그렇고 이번 사실도 그렇고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만든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김상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떠돌아다녔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기 진화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맞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 확인이 된 게 그게 그렇게 됐다고 지금 보여지는 게 그때 기술한 날짜들이 좀 틀려가지고 이게 그쪽이 맞구나 싶었다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참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게 기도 때문이었든 뭐든 종교의 일을 하는 목사들께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건 보안을 지켰어야 하고 충분히 의뢰했던 분의 그 요구를 들어줬어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치료받으러 온 환자의 어떤 상태란 이런 것을 여러 병원에게 공유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실체적 진실이 좀 밝혀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2차 가해 혹은 이런 루머들이 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낳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엄벌하거나 또 아니면 경찰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진상을 밝혀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꼭 그런 절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몇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성직자로서 이렇게 신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의를 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업무상 비밀 유출을 한 부분이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성단체에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차 기자회견 할 때. 그러면 그때 1차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지금 고소사실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국가기관이 유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정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실들이 지금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과 물론 고소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얼마든지 얘기가 나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